반찬 가게를 닫고 돌아온 선영은 주방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남편 목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기억력 검사는 한 번만 더 받게 하면 되고 집 문서는 그 다음에 넘기면 됩니다. 라는 말이 저녁 반찬 냄새 사이로 또렷하게 번졌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그 말 끝에는 선영의 노후와 통장이 함께 묶여있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택이 가족에게 남긴 흔적을 따라 재구성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다정한 남편이 왜 아내를 먼저 아픈 사람으로 보이게 했는지, 마지막에 누가 집 문 앞에 홀로 남는지 알게 됩니다. 선영은 외곽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지키는 58살 아내였고, 종배는 일거리가 들쭉날쭉한 62 남편이었습니다. 둘은 늘 병원비와 노후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래도 집 한 채만은 끝까지 지키며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는 다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님은 밤 근무라 집안 사정을 잘 모른다면서요. 그러면 보호자 동의는 남편이 먼저 받는 쪽이 수월하겠네요. 선영의 손에서 집게가 미끄러졌고 막 담아놓은 멸치볶음통이 식탁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욕실 쪽에서는 물소리가 났고 종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느긋하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충전 중이던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는 저장된 음성이라는 글자와 함께 상담실, 미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선영 앞에는 늘 다정했던 남편의 목소리와 자신의 집을 대신 정리해주겠다는 낯선 여자의 말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종배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났어? 라고 묻는 종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스피커가 갑자기 켜졌다고만 짧게 말하며 휴대전화를 식탁 가장자리로 밀어두었습니다. 종배는 휴대전화를 힐끗 본 뒤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고 그 웃음은 선영에게 처음으로 점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종배는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요즘 당신이 자꾸 깜빡하니 쉬어야 한다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선영은 한 번도 주문을 틀린 적 없는 도시락 명단을 떠올리며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낯선 것은 종배가 지난달부터 선영의 통장과 도장 위치를 자주 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병원비 한 번 크게 나가면 돈이 순식간이라며 부부끼리는 서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종배는 선영 앞에 작은 약통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먹으면 좋다던데 나이 들면 이런 건 미리 챙겨야지 하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선영은 더 서늘해졌습니다. 선영은 약통을 받는 척하며 식탁 서랍에 넣었고 종배는 그 손끝까지 끝내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보다 더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는 남편의 시선이 그날 밤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선영의 큰딸 하리는 야간 병동에서 일하는 33딸이라 자주 들르지 못했고 종배는 그 빈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한 문장만으로도 왜 음성 속 여자가 딸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요. 밤이 깊자 종배는 먼저 잠들었지만 선영은 천장만 보며 최근 몇 달을 조용히 거꾸로 더듬었습니다. 가스 불이 안 꺼졌다던 날도 계산대 돈이 안 맞는다던 날도 모두 종배가 제일 먼저 선영의 건망증을 입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아랫집 정미에게도
요즘 아내가 자꾸 헷갈려 걱정이라는 말을 종배가 먼저 꺼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이상한 점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선영을 실제로 아픈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먼저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집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남편 종배일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남편이 출근한 뒤 잠긴 서랍을 처음으로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자 종배는 공사자재 보러 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선영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길게 들었습니다. 선영은 쌀통 뒤에 숨겨둔 예비 열쇠를 꺼내 안방 서랍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서랍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고 그 안에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정리된 종이 뭉치들이 층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선영 이름이 적힌 요양 상담 체크표가 있었고 상태란에는 초기 기억 저하 의심이라는 말이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배우자 우선 설명, 딸과 분리 상담, 생활 정리 병행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들이쉬는 일조차 잊은 채 다음 종이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주택의 등기 사본이 나왔고 그 집은 선영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등기 사본 옆에는 위임장 견본이 놓여 있었고 아래쪽에는 금요일 오전 서명이라는 메모가 종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랍 한쪽에는 종배가 급히 접어넣은 작은 수첩도 있었는데 자재대금과 개인 차용금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빗항목 끝에는 집만 정리되면 숨통이 트인다는 문장이 조급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선영을 아픈 사람으로 몰아갈 준비와 선영 명의 집을 움직일 서류가 같은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봉투에는 선영 가게 통장 사본과 도장 인형이 복사된 종이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종배가 비상용이라며 통장 사본만 있어도 편하다고 했던 말이 그제야 다른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봉투에서는 선영이 기억조차 못하는 검진 예약표가 나왔고 종배가 보호자로 함께 방문 예정이라는 표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종이를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식탁 끝만 바라봤습니다. 최근 종배가 자꾸 피곤하면 쉬라며 가게 문을 일찍 닫게 한 날들이 모두 일정에 맞춰 사람을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종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약은 챙겨 먹었어. 오늘은 손님 없으면 좀 쉬어. 라는 다정한 말은 안부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대답했고 수화기 넘어 종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선영은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전에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 속에는 빛과 집과 보호자라는 단어가 너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 선영은 가게로 가지 않고 오래된 주택이 있는 낡은 주택가로 먼저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집은 비가 오면 처마가 먼저 울었지만 선영에게는 마지막 안전판처럼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틈에는 매매 상담 명함이 끼워져 있었고 뒷면에는 남편이 쓰는 것과 비슷한 펜으로 연락했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 한 사람이 요즘 몸은 좀 괜찮냐며 며칠 전 남편이 집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더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영은 다리가 잠시 굳어버렸고 종배가 집 밖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끝내 저장 화면만 닫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겨우 잠든 딸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 한마디가 선영의 목을 막았습니다.
대신 선영은 휴대전화에 찍어둔 서류 사진을 다른 폴더로 옮기고 낡은 메모장 안쪽에도 몇 장을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서 반찬통 뚜껑을 닫는 동안에도 선영 머릿속에는 금요일 오전 서명이라는 5글자만 떠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선영은 처음으로 그 계획표를 훔쳐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종배가 돌아왔을 때 선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국을 데우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미 신뢰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선영을 건망증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고 그 뒤에는 요양상담과 집 문서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빗장부와 위임장 초안과 통장 사본까지 모두 같은 서랍에서 나왔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직 딸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남편보다 먼저 남편의 계획표를 들여다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서명이라는 메모 앞에서 선영은 모른 척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뒤엎어야 합니까? 목요일 오전 선영은 반찬 가게 국솥 앞에 서 있었지만 손님이 무슨 반찬을 찾았는지도 한 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심 장사가 잠잠해졌을 때 선영은 할인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꼭 와야 한다. 라는 10글자가 그날 선영이 붙잡은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할인은 선영의 큰딸이자 야간 병동에서 일하는 33딸이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던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온 할인은 선영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선영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결국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다가 요양상담 체크표를 본 순간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직접 받은 진단도 없는데 이런 말이 먼저 적힐 수는 없다고 할인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누군가가 자신을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리 대상처럼 묶으려 했다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할인은 서랍에서 나온 약통도 살펴보더니 성분표도 없는 건강식품을 왜 아빠가 먼저 챙기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리하면 엄마 몸이 먼저 아픈 것이 아니라 엄마 판단이 흐린 사람처럼 보이는 흐름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움보다 수치심이 먼저 밀려와 의자 끝을 꽉 잡았습니다. 할인은 당장 집에서 나오자고 했지만 선영은 아직 집 문서가 움직이기 전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종배가 눈치채면 더 빠르게 서류를 꺼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선영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아랫집 정미를 찾아갔습니다. 정미는 아랫집에 사는 66 이웃이자 오래전 은행 창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서류 냄새만 맡아도 방향을 짐작하는 편이었습니다. 정미는 사진 몇 장만 보고도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의 손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종배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영이 요즘 말을 자꾸 반복해서 걱정이라고 먼저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은 남편이 이미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더 늦기 전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엄마가 모른 척하는 동안 자신이 바깥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선영은 가게 뒷문으로 나와 종배를 멀찍이 따라갔고 그는 외곽도로 끝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창가 바깥에 몸을 숨기고 안을 보니 종배 앞에는 음성 속 이름과 같았던 미경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요양 상담을 맡는 55 여자였고 종배와는 처음 만난 사이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말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만 잘 넘기면 주말 안의 생활. 정리 방향이 잡힌다는 미경의 목소리가 유리창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종배는 딸만 잠잠하면 어렵지 않다며 선영은 원래 겁이 많아서 분위기만 만들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선영은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계산 끝에 약한 고리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미경은 집이 먼저 정리되면 비용도 한 번에 끝나니 서로 편해진다고 했고 종배는 그 말에 잔을 들어 가볍게 맞부딪혔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켜두었고 짧게나마 그 대화의 끝부분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찻집을 빠져나온 뒤 선영은 한동안 골목 끝 전봇대 옆에 서서 자신의 숨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끝까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침묵으로 판을 지키는 또 다른 계산에 들어간 것입니까? 하리는 녹음 파일을 듣고 이제는 경찰이든 법률 상담이든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지만 선영은 금요일 서류가 꺼내지는 순간까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미 역시 애매한 말로는 발을 빼도 실제 문서와 현장이 겹치면 사람은 달라진다고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바로 집을 나갑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서류가 꺼내지는 순간을 기다립니까? 그날 밤 종배는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와 주말에 공기 좋은데 다녀오자며 겸사겸사 생활 정리도 좀 하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 순간 종배의 눈빛이 아주 잠깐 안도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리는 돌아가기 전 선영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어주며 엄마는 내일 절대 먼저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선영은 부엌 불을 끄고 돌아서다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자신의 도장과 볼펜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금요일 아침 종배는 처음으로 선영의 도장을 식탁 한가운데 꺼내놓은 채 먼저 웃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종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식탁에 앉아 선영 앞에 미지근한 차를 먼저 밀어놓았습니다. 오늘은 가게 늦게 열어도 된다며 잠깐 상담만 받고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종배는 낮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앞치마 끈을 묶는 손끝만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종배는 그 느린 손짓까지 살피다가 요즘 물건 두고 찾는 일이 많지 않냐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일부러 대답을 늦췄고 종배는 그 짧은 침묵을 마치 증상처럼 받아 적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종배는 병원도 아니고 그냥 생활 상담이라며 선영을 달랬지만 방향은 상가 골목 안쪽의 작은 상담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가족생활지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고 그 밑 작은 글씨는 너무 작아 한눈에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미경이 먼저 일어나 선영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경은 상담실을 맡는 55 여자였고 어제 찻집에서 종배와 잔을 부딪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처럼 웃는 미경 얼굴을 보자 선영은 속이 서늘해졌지만 표정만큼은 되도록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미경은 피곤하실 텐데 그냥 앉아서 질문 몇 가지만 답하면 된다고 말하며 종이를 여러 장 펼쳐놓았습니다. 맨 위 제목은 생활지원 사전 동의서였고 아래에는 보호자 상담 우선이라는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배는 옆자리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당신 편하게 해주려는 거니까 부담 가질 것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 스위치를 손끝으로 눌렀고 그 딸깍거림이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미경은 최근 깜빡한 일들이 있냐고 물었고, 종배는 선영이 입을 열기 전부터 불도 자주 켜두고 주문도 헷갈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영은 한 번도 불을 켜두고 나온 적이 없었지만 미경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종이에 무엇인가를 길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질문은 선영 상태를 묻는 것처럼 시작됐지만 금세 통장 관리와 집 관리가 가능한지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종배는 당신이 힘들면 내가 대신 챙겨야지 어쩌겠냐며 한숨까지 섞어 말했고, 미경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합의된 문장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경은 생활비 정리와 부동산 처분을 같이 묶으면 나중에 더 편하다고 말하며 별것 아니라는 듯 다른 서류 한 장을 밑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서류 아래쪽에는 위임범이라는 칸이 있었고 아직 내용도 비어있는데 서명 자리만 먼저 표시돼 있었습니다. 선영은 무엇을 위임하는 거냐고 물었고, 미경은 아직 결정 전 단계라며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다고 웃었습니다. 질문에는 답이 없고 안심시키는 말만 돌아오는 순간 선영은 누군가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 앉히려 한다는 확신을 더 굳혔습니다. 정리하면 상담실에서 다루는 것은 선영의 건강이 아니라 선영 대신 누가 통장과 집을 관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미경은 간단한 기억 질문이라며 날짜와 계절을 물었고, 선영이 차분히 답하자 종배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경은 갑자기 최근에 실수한 적이 있지 않냐며 다시 애매한 질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선영은 반찬 종류와 거래처 입금 날짜를 줄줄이 말해버렸고, 그때 종배의 손등이 서류 위에서 한 번 굳었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오늘은 사전 상담만 해두고 자세한 정리는 다음번에 보호자 중심으로 하자고 말을 바꿨습니다. 선영은 그 말이 결국 자신을 빼고 다음 판을 짜겠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종배는 그래도 해보니 다행이지 않냐며 선영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선영은 그 손길이 위로가 아니라 소유처럼 느껴져 몸을 아주 조금만 옆으로 틀었습니다. 차 안에서 종배는 오늘 서명은 안 해도 되지만 내일쯤 생활정리 서류 몇 장만 더 보면 된다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내일도 가야 하느냐고 묻지 않고 그냥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종배의 얼굴은 눈에 띄게 느슨해졌고, 선영은 그 순간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할인이 먼저 와 있었고, 선영은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방 속 녹음기를 딸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할인은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듣다가 미경이 위임 범위를 말끝마다 흐리는 대목에서 입술을 세게 다물었습니다. 정리까지 불러 함께 듣자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라는 말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배가 내일 어떤 서류를 어디서 꺼내려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였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선영을 건망증 있는 사람처럼 몰고 있었고, 상담실은 그 말을 서류 언어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위임 범위는 비어 있었지만 서명 자리는 먼저 표시돼 있었고, 내일 다시 보자는 말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선영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할인은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으며, 정민은 이건 서두르는 쪽이 오히려 불안한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인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내일 오전 확인 부탁드린다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곳은 작은 중개사무소였고, 할인 이름은 어디에도 적어준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미 전달돼 있었습니다. 할인은 번호를 저장하지도 않은 채 바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는 집 소유자 가족 맞으시냐며 내일 잔금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리는 순간 말을 멈췄다가 차분한 척 주소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말한 주소는 선영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주택이 맞았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에 올렸고 그 손등 위 핏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종배가 내일 보자던 생활정리 서류는 결국 집을 넘기기 위한 마지막 절차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리는 곧장 사무소로 찾아가겠다고 했고 선영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정미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나서면 상대가 움직임을 바꿀 수 있으니 딸인 내가 확인하고 기록만 남기라고 정미는 낮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퇴근도 미루고 곧바로 외곽 상가의 작은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안에는 매물 사진 몇 장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고 직원은 할인을 보자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은 가족이라며 내일 일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고 직원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예약표를 한 장 꺼냈습니다. 예약표 아래에는 소유자 선영, 대리 진행 준비, 생활시설 입소 후 처분 검토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혀끝이 싸늘해졌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직원은 남편이 이미 여러 번 와서 집 상태를 보여줬고 소유자가 몸이 불편해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리는 몸이 불편하다는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직원은 상담실에서 곧 정리될 거라 들었다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상담실의 말을 집 매매 준비에 이미 끌어다 쓰고 있었고 사무소 쪽도 선영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계약 전 확인용 서류를 볼 수 있냐고 했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사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본에는 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진단 근거란과 대리 필요 사유란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보는 순간 하리는 이 판이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곧 채워넣기 위한 틀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직원은 내일 오전까지만 서류가 정리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고 하리는 그 말을 조용히 녹음해 두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하리는 곧장 상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문 안쪽 책상 위에는 익숙한 회색 파일이 쌓여 있었고 맨 위쪽 클립에는 선영 이름이 적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안을 들여다보는 사이 미경이 안쪽에서 나와 문을 잠그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선영 딸이라고 밝히며 어머니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기에 부동산 정리까지 함께 말하느냐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방어적으로 웃으며 우리는 강제하지 않고 보호자 요청에 따라 방향만 안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리는 그렇다면 왜 아직 비어있는 진단 근거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전달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미경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고 곧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던 것뿐이라고 톤을 낮췄습니다. 하리는 바로 그 한마디에서 미경이 상태가 아니라 종배 사정을 먼저 보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읽어냈습니다. 선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일이 이미 밖으로 퍼져 있었고 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선택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리는 더 길게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전에 없이 단단하게 굳어있음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선영과 정미 앞에 서류 사본과 녹음 파일을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선영은 진단 근거란의 빈칸을 한참 바라보다가 누군가 자신의 삶을 비어있는 자리로 먼저 계산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는 비어있는 칸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적힌 말보다 앞으로 뭘 끼워 넣을 수 있는지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리는 내일 오전 종배가 선영을 데리고 다시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자신도 나타나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보고 한참 망설이다가 끝내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빼앗긴 건 마음이었지 집은 아니었고 아직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라는 말이 선영 입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날 밤 종배는 유난히 다정하게 과일을 깎아내놓으며 내일만 넘기면 당신도 한결 편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 속 편해진다는 대상이 자신인지 종배인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 선영은 식탁 서랍 속 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비슷한 모양의 오래된 인장을 같은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 현관문 바깥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한번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선영은 평소보다 먼저 눈을 떴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집안을 유난히 크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종배의 그림자는 이미 깨어 있었고 부엌 형광등은 새벽부터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나가보니 종배는 서류 봉투 2개를 나란히 놓고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활 정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오래된 집 주소가 연필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배는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길게 말할 필요 없다며 피곤하면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발언권을 걷어가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동안 종배는 반찬 가게도 정리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라고 말했고 선영은 젓가락 끝으로 밥풀만 천천히 밀었습니다. 아주 약한 변화였지만 종배는 선영이 좋아하지도 않는 단호박죽을 일부러 앞에 놓으며 오늘은 이런 부드러운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평소 취향조차 지워가며 자신을 약한 사람 쪽으로 옮겨놓는 태도에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선영의 집을 움직이기 전 선영의 말과 취향과 판단부터 조금씩 대신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 종배는 식탁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고 모양이 비슷한 오래된 인장을 보고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가방 끈만 다시 당겨 잡았습니다. 바깥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오래된 집이 있는 주택가로 가는 길에는 토요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종배는 차 안에서 계속 괜찮다, 금방 끝난다, 당신 고생 덜어주는 일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말이 반복될수록 선영은 오히려 그 일의 성격이 위로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걸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빈 상가 사무실이었고 안에는 미경과 중개사무소 직원 그리고 서류를 들고 온 낯선 남자 한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법무대행을 맡았다고 소개했지만 선영에게는 이름보다 서류 가방의 잠금쇠 소리만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오늘은 절차 설명 위주라며 웃었고 직원은 소유자 상태만 확인되면 진행이 어렵지 않다고 조심스레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영은 상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자신의 얼굴보다 종배 쪽으로 먼저 기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종배는 한숨을 쉬며 선영이 요즘 피곤해 말을 길게 하면 힘들어한다고 설명했고 그 말끝에서 선영은 자신의 자리가 의자가 아니라 이미 이유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류가 펼쳐지자 역시 가장 앞에는 생활지원동에 그 다음에는 대리관리, 마지막에는 처분 위임 순으로 종이가 놓였습니다. 중간 변화는 바로 그때 나왔습니다. 법무대행이 날짜를 확인하다가 진단 근거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왜 일정이 먼저 잡혔냐고 무심코 물은 것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한순간 얇아졌고 미경은 서류가 곧 보완된다고 얼른 말을 덮으려 했습니다. 직원 역시 이미 구두로는 들은 내용이라며 뒤늦게 시선을 피했고 종배 얼굴은 그 짧은 사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선영은 바로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상태를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얼굴 보고 직접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이 사무실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고 종배만 선영 팔을 살짝 잡으며 오늘 예민하다고 대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천천히 빼내며 나는 지금 날짜도 알고 주소도 알고 내 이름이 적힌 종이도 읽을 수 있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사본과 녹음 파일이 담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비어있는 진단, 근거란부터 설명해 달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종배는 예상하지 못한 얼굴로 잠시 말을 잃었고 미경은 처음으로 웃음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할인은 중개사무소 예약표와 어젯밤 녹음한 통화 일부까지 차례로 틀어놓으며 누가 언제부터 엄마를 직접 보지도 않고 생활시설 입소 후 처분 검토라는 말을 돌렸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자신들은 남편 말을 믿고 움직였다고 했고 미경은 보호자 요청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러자 선영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노후를 누구 마음대로 정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끝까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해자입니까? 종배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이며 전부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했지만 그 말은 빚장부와 매매 예약표 앞에서 너무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할인은 사무실 안에서 더 말싸움하지 말자며 필요한 건 기록이고 오늘은 서명도 도장도 없다는 사실만 남기자고 정리했습니다. 법무대행은 본인 의사와 근거가 불명확하면 자신은 더 진행할 수 없다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경은 다음에 다시 상의하자고 물러서려 했지만 선영은 다음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종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차창에 비친 얼굴에는 다정함 대신 계산이 깨진 사람의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선영은 아직 집에 서명하지 않았고 할인은 비어있던 핵심 칸을 모두 확인했으며 종배의 일정은 사무실에서 한 번 꺾였습니다. 하지만 빚은 남아있고 종배는 몰린 사람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으며 선영 명의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아직 남아있지만 누구도 예전 뜻으로 그 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가장 위험한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종배는 선영이 잠든 줄 아는 시간에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틀어졌지만 집은 아직 안 끝났어. 라는 그 한 문장이 다음 싸움의 문을 먼저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종배가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거는 소리는 문틈 사이로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딸이 붙어서 집 쪽은 당분간 어렵고 대신 가게 통장부터 숨통을 틔워야겠다는 종배의 말은 낮고 급했습니다. 상대는 들리지 않았지만 종배가 월요일 안에 막지 못하면 끝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빚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이불 속에서 손끝을 말아쥐며 밀린 사람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왜 늘 자기 손이 닿는 것들인지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종배는 전날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얼굴로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오히려 오늘 저녁은 할인까지 불러 같이 먹자며 가족끼리 오해를 오래 끌지 말자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피할수록 종배가 다른 길을 찾을 것 같아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퇴근길에 곧장 집으로 왔고 식탁에는 평소보다 많은 반찬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가족 식탁은 따뜻해야 하는데 그날의 식탁은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를 기다리는 자리처럼 차갑게 눌려 있었습니다. 종배는 첫 숟가락도 들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힘든 사정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일하던 현장에서 거래가 틀어진 뒤 대신 막아준 돈이 있었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는 무리하게 책임을 떠안은 가장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빚장부와 상담실 서류를 본 뒤라 그 고백 속에서도 빠진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왜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는 하지 않고 먼저 엄마 판단력을 의심받게 만드는 쪽으로 갔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종배는 잠시 입술을 적신 뒤 엄마가 겁이 많아 곧바로 말하면 더 무너질까봐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이 왜 그 사람의 집과 통장을 먼저 만지는 일이 되는지 그 질문이 목구멍에 걸린 채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배는 이번에는 할인 쪽으로 몸을 돌려 자신이 틀린 방법을 쓴 건 맞지만 가족을 버리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집만 정리하면 가게는 건드리지 않겠고 선영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도 이제 손대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인은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믿느냐고 되물었고 종배는 그 말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다 같이 망하는 것보다 하나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종배의 말은 너무 빨리 계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사과를 하면서도 결국 집 하나를 희생해 가게와 생활을 살리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갔습니다. 선영은 식탁 한가운데 놓인 생선구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가족밥 같다는 생각이 스쳐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배는 다시 차분한 척하며 선영에게 요즘 가게 혼자 하느라 더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통장 관리도 이제는 같이 보는 게 낫다며 자동이체 한두 건만 먼저 맞춰 두자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선영은 결국 집 이야기 끝이 통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종배의 두 얼굴이 식탁 위에서 번갈아 드러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인은 엄마 통장은 엄마가 본다고 잘라 말했고 종배는 딸이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어진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히는 사이 선영은 갑자기 자신이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 끝에 동시에 놓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종배는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에 남았고 할인은 선영 방으로 따라 들어가 괜찮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괜찮지 않지만 당장 무너지면 종배가 원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할인은 오늘만이라도 자신과 함께 나가 자자고 했지만 선영은 아직 집 안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뒤 할인이 돌아가려다 식탁 아래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종이는 선영 가게 계좌번호가 적힌 자동이체 신청 메모였고 아래에는 월요일 오전 처리라는 글씨가 급히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종이를 선영에게만 보여주었고 선영은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배는 그때까지도 부엌에서 물소리를 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자는 말과 선영 돈줄부터 돌리겠다는 움직임이
한 식탁 아래에서 동시에 나왔다는 사실이 모든 설명을 더 얇게 만들었습니다. 할인이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선영은 월요일 아침 은행부터 가보겠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종배가 뒤에서 조용히 던진 한마디가 선영의 발목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오전 안에 막지 못하면 가게도 내 엄마 이름도 밖으로 돌 수 있어 라는 말이 협박인지 호소인지 애매한 얼굴로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영은 가게 문을 열기 전 할인과 함께 먼저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선영은 주머니 속 손가락이 자꾸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구 직원은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최근 계좌 움직임을 조용히 화면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영이 모르는 소액 이체 시도 2건과 자동이체 등록 요청 1건이 남아 있었고 등록 목적란에는 생활정리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직원은 실제 출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동으로 쓰던 집 컴퓨터를 통해 접속한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인은 곧바로 모든 자동 등록을 막고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새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영은 종배가 아직 돈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이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집이 막히자 가게 통장으로 방향을 틀었고 선영 이름은 이미 온라인 화면 안에서 한번 건드려진 뒤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할인은 더 늦기 전에 집 열쇠와 오래된 집 서류를 다른 곳에 옮기자고 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정미집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바로 아랫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미는 사정을 듣자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받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으며 사람 마음보다 종이가 먼저 움직일 때는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손등만 몇 번 문질렀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로 돌아오니 종배가 계산대 앞에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이 어디 다녀왔는지 묻지도 않고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계산대 구석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집을 당장 넘기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서류라고 종배는 애써 목소리를 누른 채 말했습니다. 선영이 봉투를 열자 맨 위에는 채무조정동의 확인서라는 제목이 먼저 보였습니다. 첫 장만 보면 가게 운영 자금을 잠시 묶어두는 정도처럼 읽혔지만 종배는 마지막 장까지는 빨리 넘기지 못하게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기한만 막는 게 급해. 사인만 해두면 돼. 라는 말이 너무 연달아 쏟아져 서류 내용이 오히려 더 흐려졌습니다. 선영은 종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오늘 안에 하나를 받아내야 한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종배는 결국 빚 액수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선영은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가 의자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집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영 머릿속에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종배는 딸에게 알리지 않으려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믿음이라는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화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평생 모은 힘을 누군가 대신 써버린 뒤 마지막에 믿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너무 오래된 빚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영은 펜을 들었습니다. 가게가 멈추고 할인까지 끌려 들어오는 상상을 하자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은 마음이 손끝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선영 손에서 서류를 받아 끝장을 넘기다가 한 장이 뒤로 한 번 더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숨은 장에는 채무 불이행 시 처분, 위임 범위의 오래된 집과 가게 보증금까지 포함된다는 문장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말없이 그 장을 선영 앞에 펼쳐 놓았고 선영 손끝은 서명란 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종배는 그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형식적인 문구라고 급히 변명했지만 그 최악의 경우가 왜 늘 선영 이름으로만 준비되는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펜을 내려놓고 종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 빚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 방식이 무서워서 더는 못하겠다고 선영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시간을 벌자며 서명을 요구했지만 마지막 장에는 집과 가게 보증금까지 함께 묶는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서명란 앞에서 스스로 손을 멈췄고 하리는 종배 말보다 종이 끝에 숨어있던 문장을 먼저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집과 통장과 가게는 모두 한판 안에 들어왔고 종배가 물러나지 않는 한 가족의 충돌도 더는 식탁 안에만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미가 급히 올라와 오래된 집 대문이 이미 안에서 한 번 열린 흔적이 있다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선영과 하리는 말을 듣자마자 주택가로 달려갔고 해 질 무렵의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집 대문 자물쇠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안쪽 창문 하나는 아주 조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대문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집을 지키지 못할까 봐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미 이 집을 사람 없는 틈에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할인이 먼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함께 낯선 발자국 자국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오래된 앨범 상자가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급히 안방 서랍부터 확인했지만 다행히 정미에게 맡겨둔 원본 서류는 이미 없어 빈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본 순간 선영은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종배는 원본을 못 찾았고 그래서 더 다급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리는 경찰에 먼저 기록부터 남기자고 했지만 선영은 아직 망설였습니다. 기록이 남는 순간 종배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자리로 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선영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미는 그 망설임을 이해한다면서도 기록을 남기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선을 긋는 일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곧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종배를 가장으로 이해하며 넘어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와서 선을 긋는 일이 오히려 더 큰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당 끝 창고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 손전등을 비추자 종배가 오래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순간 말을 잃었고 종배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종배는 도둑처럼 온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남의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 놓고 무슨 정리냐고 받아쳤지만 종배는 그 말에도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선영 쪽만 바라보며 자신이 여기까지 밀린 이유를 처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일거리가 끊긴 뒤 체면 때문에 가게 사정도 집 사정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한 번 막은 돈을 다시 막으려다 결국 빚이 빚을 부른 길로 들어섰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이 섞여 있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고, 그래서 더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종배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제는 선택이 많지 않다며, 이 집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자기가 떠안고 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못한 채 엄마 이름으로 판을 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혼자 떠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종배는 딸 시선을 피한 채 그래도 너희 둘 일상은 남겨두려고 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노후와 어머니의 집과 반찬가게 통장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종배는 그걸 일상보전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몰렸다는 사정과 미안함을 동시에 꺼냈지만 결론은 여전히 선영 집 하나를 정리하자는 계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내가 당신 빚을 대신 살라는 말이냐고 물었고 종배는 그 질문 앞에서 끝내 아니라고도 예라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종배는 내일 오후 사람들을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쪽도 미경 쪽도 필요한 설명을 할 사람도 전부 한자리에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리는 엄마를 공개된 자리 압박으로 몰겠다는 거냐고 날카롭게 물었고 종배는 오히려 다 같이 들으면 더 공정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은 공정이 아니라 창피와 체면을 한꺼번에 이용하겠다는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종배가 미리 정리해 둔 듯한 빈 상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이 집을 비운 뒤의 모습을 먼저 상상하고 온 사람의 손길이 거기까지 닿아 있다는 사실이 선영 가슴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먼저 내 집이 빈 모습을 보고 있었냐는 선영의 물음에 종배는 끝내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며 내일 자리는 우리가 정하겠다고 했지만 종배는 이미 시간을 문자로 돌려놓았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내일 오후 2시 오래된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라는 단체 문자가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가 되자 오래된 집 거실에는 어색한 의자들이 둥글게 놓였고 사람들은 마치 남의 일 보러 온 얼굴로 하나씩 자리를 채웠습니다. 선영은 창가 쪽에 조용히 앉았고 하리는 그 바로 옆에 서류 봉투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종배는 문 쪽 가까운 자리를 잡았고 미경과 중개사무소 직원, 전날 봤던 법무대행까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으며 오늘은 누가 대신 말하지 말고 각자 자기 말로 하자고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종배는 잠깐 표정을 굳혔지만 곧 애써 차분한 얼굴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종배는 먼저 자신이 빚에 몰린 건 사실이고 선영에게 상처 준 것도 인정한다며 그래서 오히려 공개된 자리에서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반성처럼 들렸지만 선영은 그 첫 문장부터 이미 마지막 계산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배는 이 집만 정리하면 가게는 살릴 수 있고 할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결국 가족 셋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이 가족 셋을 살리는 선택인지 엄마 집 하나로 아빠 빚을 덮는 선택인지부터 분명히 하라고 바로 받아쳤습니다. 미경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당장 계약을 강행하자는 건 아니라며 생활 여건을 통합적으로 보자는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경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통합이라는 말 안에
왜 늘 내 집과 내 통장과 내 판단이 먼저 묶였는지 나는 아직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선영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안 공기가 가라앉자 중개사무소 직원은 자신들은 남편 설명만 믿고 움직인 부분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리는 기다렸다는 듯 사무소 예약표와 상담실 녹음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생활시설 입소 후 처분 검토라는 문장이 다시 거실 한가운데 놓이자 종배는 시선을 피하며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리는 이어서 은행에서 막은 자동이체 등록 내역도 보여주며 집이 안 되자 통장으로 방향을 튼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라고 종배를 몰아붙였습니다. 종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정말 급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급한 사람이 왜 엄마한테 먼저 빚을 말하지 않고 엄마를 판단 흐린 사람처럼 만들었느냐는 할인의 질문은 거실 벽을 세게 울렸습니다. 종배는 결국 겁이 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난보다 실패한 가장으로 보이는 게 더 무서웠고 선영이 끝내 반대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 무리한 길로 갔다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은 비겁했지만 아주 낯설지는 않았고 그래서 선영은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미경은 자신도 종배 사정을 듣고 돕는다고 생각했다며 일단 주거와 생활을 한 번에 정리하면 충돌이 적을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정미가 처음으로 미경 쪽을 보며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람이 왜 본인 상태보다 처분 순서부터 묻느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무대행은 자신은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그 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조급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종배가 어제 빈집에 먼저 와 상자까지 꺼내놓았던 일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내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왜 내 집이 빈 다음 모습부터 먼저 보고 있었냐는 선영의 질문에 종배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배는 한참 뒤에야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미안함은 이미 너무 많은 단계 뒤에 도착한 말이었습니다. 하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자며 엄마는 오늘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고 집과 가게와 통장은 모두 분리 관리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배는 마지막으로 선영만 바라보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회가 다시 내 이름으로 빚을 옮길 기회냐고 선영이 되묻자 종배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할 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경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인이 주워준 봉투 안에는 상담 연계 수수료 정산 메모가 있었고 주거 정리와 생활시설 연결이 성사될 때마다 지급된다는 짧은 표가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 앉은 사람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고 미경은 그건 업계 관행처럼 처리되는 비용일 뿐이라고 서둘러 말을 붙였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노후를 정리하는 일에 왜 남들 몫이 먼저 계산돼 있었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배는 미경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곧 시선을 돌렸고 그 순간 선영은 이 일이 더는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각자 몫을 챙기려던 연쇄였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미경과 직원은 더 있다가는 불리하다고 판단한 듯 서류를 챙기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법무대행도 고개를 숙인 채 나갔고 오래된 집 거실에는 결국 선영과 할인과 종배와 정미만 남았습니다. 정리하면 종배는 가족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선영 집을 계산의 중심에 놓고 있었고 미경은 도움이라는 말 뒤에서 따로 몫을 챙길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은행 기록과 서류 빈칸과 숨은 마지막 장까지
모두 확인했고 선영은 어떤 문서에도 끝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은 아직 선영 이름 그대로 남아있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이미 예전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영은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겨 종배를 끝까지 밀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선에서 멈춰야 합니까?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종배는 문 앞에서 한동안 나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미가 먼저 자리를 비켜주자 거실에는 결국 부부 둘만 남았고 하리는 마당 쪽에 서서 일부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배는 오래된 문틀을 손끝으로 한번 쓸더니 처음 이 집에서 장판을 같이 바꾸던 날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기억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까지 지금 꺼내는 것이 또 하나의 설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종배는 자신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 적자 몇 달만 메우면 될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거래처 빚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매번 막는 돈이 더 큰 구멍을 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말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더 오래 들었습니다. 결국 종배는 자신이 무너지는 속도에 맞춰 선영 삶의 안전판을 하나씩 앞으로 끌어다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를 먼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냐는 선영의 질문이 다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종배는 정면을 보지 못한 채 당신이 싫다고만 하면 자기는 끝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당신 끝장이 두려워서 내 자리부터 무너뜨렸다는 뜻이니까 라고 선영이 말하자 종배는 처음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뒤 할인이 안으로 들어와 이제 감정 정리는 둘이 하고 실무 정리는 따로 하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인은 비밀번호와 통장, 가게 수입, 오래된 집, 열쇠와 각종 원본 서류를 오늘 안으로 모두 분리하겠다고 차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종배는 그 정도까지 해야 하냐며 버티려 했지만 선영은 이번만큼은 할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종배 얼굴에는 당황보다 체념이 먼저 번졌습니다. 정리하면 선영은 종배를 당장 쫓아내는 말보다 먼저 돈과 열쇠와 문서를 분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할인은 그날 저녁 종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물건만 챙기게 했고 정미는 옆에서 목록을 받아 적어 주었습니다. 식탁 서랍에서 오래된 인장을 발견한 종배는 그제야 선영이 먼저 대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짓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웃음을 보며 이상하게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뒤의 승부는 이겨도 남는 것이 적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장롱 깊숙한 곳에서는 종배가 따로 숨겨둔 차용증 몇 장과 연체 독촉 메모가 더 나왔습니다. 할인은 그 종이들을 보고 다시 신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선영은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망설임을 두고도 사람마다 말이 갈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왜 더 세게 끊지 못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함께 산 세월 앞에서 바로 고발장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끝내 종배를 완전히 감싸지도 바로 무너뜨리지도 못한 채 중간에 가장 불편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여기서 신고를 택합니까? 아니면 모든 재산과 관계를 먼저 분리한 뒤 조용히 정리합니까? 밤이 깊어 종배가 짐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섰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선영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뒤에야 늦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늦었다는 말 안에는 빚보다 먼저 무너진 신뢰와 집보다 먼저 다친 마음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종배가 문을 나서자 하리는 곧바로 도어락 번호를 바꾸었고 선영은 소파에 앉아 그 숫자 입력 소리를 멍하니 들었습니다. 잠시 뒤 베란다 창밖으로 보니 종배는 골목 끝에 서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에서 안쓰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고 그 둘이 섞인 감정은 쉽게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과 하리는 법률상담소를 찾아가 재산 분리와 거주, 정리, 접근 방식에 대한 조언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기록이 남은 만큼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라고 했고 선영은 그 말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날 상담소를 나오는 길에 하리는 엄마가 이제 좀 편해졌냐고 물었지만 선영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괴로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뀐 것 같다고, 이제부터는 무너지는 대신 버티는 쪽으로 힘이 든다고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처음 파트너가 아니라 채권자처럼 느껴졌던 종배 곁에서 스스로 물러나온 사람의 단단함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종배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다시 선영의 시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집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그 짧은 문장이 또 다른 계산인지 진심인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바로 답하지 않았고 대신 오래된 집 마당에 쌓인 낙엽부터 천천히 쓸어 모았습니다. 비어있던 집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쓰던 장독 냄새와 오래 묵은 나무 향이 남아있었고 그 공기만은 누구도 대신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엄마가 원하면 자신이 먼저 답을 끊겠다고 했지만 선영은 이번만큼은 자기가 읽고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은 종배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누가 자기 삶의 문장을 끝내는지부터 바꾸겠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짧게 답장을 보냈고 만나더라도 밖이 아니라 오래된 집 마당에서 보겠다고 정했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종배는 전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안에는 자신의 차용증 사본과 남은 공구 정리 목록 그리고 월세방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배는 더는 집 쪽으로 손대지 않겠다는 확인을 남기고 싶었다며 자기가 정리할 몫은 스스로 감당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받았지만 곧바로 믿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뒤늦은 말들을 들은 사람에게 이번 말만 따로 깨끗하게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종배는 잠시 마당 끝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당신 판단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당신 노후까지 끌어다 썼다고 그는 스스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선영은 그 고백을 듣고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정확한 말 하나가 더해진다고 해서 지워진 시간과 무너진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용서는 아직 없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이름을 누가 대신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종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더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마당 한쪽에서 그 대화를 끝까지 들은 뒤에도 안으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문장을 자기 입으로 끝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배는 떠나기 전 선영에게 가게는 괜찮겠냐고 물었고 선영은 괜찮게 만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부탁도 원망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멀게 들렸습니다. 종배가 골목으로 사라진 뒤 할인이 다가와 이제 정말 끝난 거냐고 묻자
선영은 끝났다기보다 이제부터 내 쪽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반찬 가게 영업시간을 조금 줄이고 오래된 집 부엌을 손보는 일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당장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을 남의 계산표 대신 자기 손길로 다시 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문짝을 닫고 그릇장을 정리하는 동안 선영은 처음으로 그 집이 부담이 아니라 자기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쉬는 날마다 와서 못질을 도왔고 정미는 쓰지 않는 작은 냉장고를 가져다 주며 이 집엔 다시 밥 냄새가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려다 눈가가 먼저 젖었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정리하면 선영은 종배를 다시 믿은 것이 아니라 종배 없이도 자기 삶을 굴릴 수 있는 순서를 하나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팔리지 않았고 가게 통장은 다시 선영 손에만 남았으며 하리는 더는 엄마를 대신해 결정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완전히 악하다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장면도 분명 있었지만 적어도 남의 노후를 먼저 써버린 선택만큼은 분명히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들어오던 어느 저녁, 선영은 오래된 집 부엌에서 처음으로 작은 찬을 몇 가지 만들어 할인과 정미와 함께 늦은 밥을 먹었습니다. 정미는 이제야 집이 사람 사는 소리를 낸다고 했고 할인은 엄마 얼굴이 전보다 덜 지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릇에 국을 더 담아주며 예전보다 덜 무섭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과 통장과 판단을 한꺼번에 가져가려 했지만 선영은 끝내 자기 이름이 적힌 삶을 다시 자기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노후는 누가 대신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먼저 넘겨주지 않아야 지켜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선영은 마당 불을 끄기 전 오래된 대문을 한 번 더 확인했고 이번에는 잠금 쇠소리가 불안이 아니라 끝난 문장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